실전 96강 가처분 등기 2탄입니다. 위험한 그리고 또 알쏭달쏭한 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또 잔소리를 몇 말씀 드릴게요. 뭐냐면요, 이 가처분 아니십니까? 이게 사실 가처분 권리 분석이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95강에서도 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처분,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물건에 입찰 들어갔다가 해서 소유권 상실한 그런 사례 있잖아요. 그죠? 하나 소개시켜 드렸죠. 그죠? 이 사람들이 보니까 뭘 모르고 그냥 막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 예. 이게 법원 경매 투자는요, 내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실수는 곧 뭐다? 나의 어떤 금전적인 손실하고 딱 연결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간혹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매 투자하시는데 경매 정보지를 보니까 내가 모르겠어. 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모르는데 왜 합니까? 봐가지고. 아니야, 내 카페 활동하다 보니까 옆에 저 사람 보니까 완전히 경매 도사 같아.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대. 그래서 내가 들어갔어. 돈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돈 까먹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결국은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뭡니까, 자기한테 코치해준 그 카페 회원한테 투자했던 실패하니까 책임을 물으시려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죠? 전적으로 투자의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가처분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지난 96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처분 등기되어 있다 이랬을 적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피보존 권리를 보시고 그 피보존 권리를 보셔가지고 그냥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가서도 되는 물건이 있어요. 마음 놓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소유권과 관련된 가처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또 이게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제가 가처분 강의는 좀 제가 어려워요. 제가 어렵다는 게 왜 어렵냐면은 이 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민법 있잖아요. 민법. 민법 548조는 선인이, 악인이 막 무효, 취소 이걸 막 같이 곁들여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가뜩이나 말이지, 법원 경매도 제대로 말이지, 뭔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말이지, 갑자기 선의, 악의가 취소, 무효,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완전히 헛갈려 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쉬운 파트는 아니다. 저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95강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실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는 다른 분이 저한테 가처분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딱 보니까 소유권과 관련된 가처분이 되어 있다. 그럼 그 가처분이 그렇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나중에 가처분이 되어 있으면 일단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는 그 가처분을 말소는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본안 소송에 의해 가지고 어떤 또 소유권 관계가 바뀌었을 경우는 과연 낙찰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요, 피보존 권리가 어쩌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을 말소해라. 즉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는 가처분 등기, 이런 경우라면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또 하나 더, 오늘 제가 아마 민법 548조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매 계약의 해제 및 원상 회복, 요런 경매 물건도 간혹 가서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가처분은요, 심도 깊게 아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심도 깊게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처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도 네이버에서 많이 자료를 습득을 해요. 제가 무슨 경매도사입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경매,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저도 공부 허벌나게 하고 있어요. 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다를 떠는 입장에서 봐가지고 제가 뭘 알아야지만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쉽게 전달할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네이버의 검색창에다가요, 민법 548조, 또 매매 계약의 해제 및 원상 회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또는 가처분,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검색창에다가 검색어를 집어넣어서 엔터를 팍 치게 되면요, 그와 관련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변호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아니십니까? 그 블로그는 제가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검색을 해보니까 변호사분이 아마 그 자료를 올려놓으셨는데, 임차인과 관련된 그 경매 대법원 사건인데 보니까 사건 번호가 틀려버려요. 그 사건이 가지고 암만 뒤져봐도 이게, 그 사건이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책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게 이 민법, 이게 민법 책입니다. 책이 상당히 두껍죠, 그죠? 엄청 두껍습니다. 이게 아마 페이지 수로 2000페이지가 넘어요. 여기서 쭉 찾아보니까 그 변호사 이 양반이 그 네이버에다 올려놓은 그 자료, 그러니까 임차인과 관련된 자료인데 그게 지금 그 사건 번호가 말이지 이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 번호를 그대로 제가 이제 자료에다 이제 입력을 했어요. 이것도 나중에, 예. 뭐 근데 오늘 만약에 또 시간 안 나면 또 세월이 좀 먹습니까? 모레 금요일 날 했잖아요. 6월 23일. 벌써 6월 달도 다 지나갔다, 그죠? 진짜 시간 빨리 지나갑니다.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21일 날 말씀 못 드리면요. 6월 23일 날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이죠. 자료를 잠깐 펼쳐놓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화면 좀 조정을 하고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오늘이 96강이고 2023년 6월 21일 수요일이네요. 해서 예, 대법원 97다 26,104호 판결해가지고 이건 아마 제가 지난 95강에서 말미에서 이 사건을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이 사건 그 판결 내용이죠. 이것은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검색들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검색들 해보셨는지요?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저는 그래 봅니다. 아는 게 곧 이코로 돈이다. 저는 그래 봐요. 모르면 뭐 개뿔이나 모르면 안 된다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니까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게 석박사 쓰려고 경매 공부하는 게 아니고 돈 벌려고 경매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실전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공부하자. 시잘데없는데 에너지 쏟지 마시고 간혹 가다 보면 시잘데없는데 에너지를 쏟으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이 아마 저랑 상당히 안 한 절친이라면 제가 막 잔소리 많이 할 때 그건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본인 입장에 뭐 무조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궁금한 게 곧 나중에 돈하고 연결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저 전체를 펼쳐놓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제가 아주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97에 다 하니까 이게 제 기억으로는 98년도인가 때 제 대학교 동기랑 같이 강남 쪽에 조그만 사무실 가지고 있으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당시마다 저는 30대 중후반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물건을 이제 낙찰 받으신 분들이 컨설팅 업체였어요. 컨설팅 업체에서 이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 대학교 동기 이 양반이 저보다 나이가 6살이 많은 분인데 이분이 딱 보죠. 이건 답이 없다고 해서 그분의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요. 나아가는 뒷모습이 지금도 딱 눈에 선해요. 봐가지고. 이게 뭐냐니까 이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갑이 이제 농협입니다. 이게 강화 농협인가 될 거예요. 농협에서 저당권 설정했고 이 날짜는요. 이게 대법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요. 날짜가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갑 근저당권 제가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근데 갑이 경매 취하를 했네요. 근데 저당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안 주겠다. 이게 말씀 안 시켰어요. 이 상태에서 어리라는 사람이 이게 또 소유권. 어차피 우리는 소유권과 관련된 가처분이라고 하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할 일 없어가 심심해가지고 가처분 등기 했겠습니까? 비용 들어가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고, 내 오늘 심심하니까 저 사람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가처분 한번 해볼까? 그런 얼빠진 사람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봐가지고. 자, 그러면요. 일단 가처분 등기가 되는데 가처분에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여기 피보전 권리입니다. 피보전. 오늘 방송 내용은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가지고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봐가지고요. 다른 채널에서 그냥 몇백만 원 투자가 몇천만 원 번다 이런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요, 이 영상을 보시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버린다고. 머리 아프고. 그러신 분들이 영상을 보지 마세요. 괜히 시간 낭비라니까. 오늘 이건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전에 채팅창 들어가가지고요, 인사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나나나님 오늘 1등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정아님, 빠뿅님, 우리 또 최선영님, 네, 감사합니다. 플라밍고님, 들어오셨네요. 박황용님,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잠깐만, 이게 또 말 안 된대도. 쓰담님, 강성확님, 나령님,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꿈드림, 이경식님, 감사합니다.
시하오 노랑부리님, 네, 감사합니다. 이강희님, 홍창기님, 치토스님, 윤집님, 네, 감사합니다. 마마까꿍님.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지광훈 셰프님 들어오셨네요. 근데 한번 지광훈 셰프님한테 놀러 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경매 1순위님, 닉네임 좋습니다. 경매 1순위. 좋습니다.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님 들으셨고요. 민주지사님, 김혜진님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명남님, 네, 이명남님도 댓글을 뭐 자주 달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자무식님, 리키님, 네, 감사합니다. 홍시님, 정재웅님, 매주콩님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열공하시지요, 매주콩님. 열공하셔야 돼요. 네, 모르시는 게 있으면 막 전화 아니면 또 경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막 그냥 막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점점 빼면 안 됩니다. 전화해가지고 뭐 아니면 말고 맞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그냥 물고 늘어져야 돼요. 버덜몽님, 딸뷰자님, 네, 감사합니다. 영어로 JC네요. JC 리님, 감사하고요. 고공쌤, 부동산 티브님, 쿠몬리님, 다음에 또 부부익선님, 알까기도왕님, 정성훈님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는나님, 네, 어호님, 은하철도 999님,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채팅창 보고 인사 말씀드리고 이제 방송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제 이게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자, 저도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시간에 쫓기지 않잖아요, 그죠? 피보존 권리야. 피보존 권리가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위 가처분 했으니까 가처분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그럼 아마도 요 사건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요, 가처분하면요, 가처분 사건 번호가 나와요. 그럼 그게 보면 채무자 가처분 사건 번호 나오면은 그 가처분 사건 번호를 가지고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나의 사건 검색 아시죠, 그죠?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법원하고 사건 번호를 딱 입력을 하게 되면요, 채권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누구다 이런 식으로 아마 명기가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병이라는 분이 강제경비 신청을 덜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이라는 분이 낙찰 받았었어요. 이제 그때 오셨던 분이 이제 1997년도인데 8년도인데, 그때 오셨던 분이 정다시니까 컨설팅 업체에서 이제 이분을 대리해가지고 아마 낙찰을 받아 주셨던 모양입니다. 모양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다 들어봐가지고 정 입장에서만 낙찰 받고 나서요, 가처분을 말소해 버렸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그 뒤에 가처분이 되어 있다 들어가면 이 가처분은 말소가 된다.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말소됩니다. 왜냐면 이게 경매 절차상에서 가처분 이 자체가 말소가 안 돼 버린다더라 그러면요, 가처분보다도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 이 사람이 손해의 피해를 입잖아요.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저당권 설정했는데 그 뒤에 가처분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건 내가 어떻게 하냐 말이야.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까지도 저당권자한테 부담으로 지운다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따라서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저당권보다 뒤에 있는 가처분은 경매신 매각으로 다 말소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가처분 있잖아요. 이게 말소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분이 낙찰 받고 나서 이게 가처분 말소시켜 버렸단 말이죠. 말소시키니까 나중에 을이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 이거지. 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냐 해가지고 해서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것이 이 사건입니다. 대법원 97다 26,104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것도 화면을 좀 지우고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우리는 제가 또 지난 95강에서 말씀드렸죠. 경매정보지를 착 보신다 했을 적에는 경매신청 누가 했노? 항상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경매신청권자 확인. 그럼 좋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신청권자는 누굽니까? 보니까 경매신청권자는 병이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병이 강제경매 신청했구나. 그럼 우리는 통상적으로 등기부 등본상에 최선순위의 건저당권이 떡하니 설정되어 있으면은 이게 뭡니까? 말소 소멸 기준 권리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참고로, 말소 기준 권리는 말이죠. 근거 규정은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어떤 분은 그 근거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 없어요? 있는데. 말소기준 권리와 관련된 그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어딨냐? 민사집행법에 있고요. 그분은 아마 민사집행법 조문을 잘 안 보신 것 같아. 민사집행법 몇 조 91조 제2항을 보게 되면요. 건저당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다. 또 민사집행법 91조 제3항과 제4항 같은 경우는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그 뒤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죽어버린다. 그럼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은 보니까 압류, 여기 압류 등기된 겁니다. 압류는 뭡니까? 일단 경매 신청에 기입 등기 될 수 있을 거죠. 어쨌든 이런 압류에 의한 기입 등기보다 먼저 앞서 설정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안 죽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해가지고 전세권 같은 경우는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자 선수를 제출하면 꼴까닥 죽어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지법 91조 제5항 뭡니까? 유치권에 의한 채권의 낙찰자 인수하니만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제가 볼 적에는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소위 권리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 이게 에서 앞에 있으면 인수다 뒤에 있으면 소멸이 되고 특히 사망사항 같은 경우죠. 요건 이제 부수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건전한권이 맨 앞에 있으면 우와 얘가 말소기준 권리구나 우야 가처분 너 뒤에 있지 너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말소시켜버렸잖아요. 그죠? 말소시켰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요. 건전한권자 농협에서의 갑이 농협입니다. 경매 신청을 했어요. 경매 신청했는데 경매 취하를 했거든요. 경매 취하를 했다더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전한권의 터자본 피담보 채권행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알 방법이 없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리니까 이거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매각 기일 당일날 경매법정에서 말이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딱 보여주면 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예, 피담보 채권액이 이건 같은 경우 빵원이에요. 빵원. 예. 왜 빵원이에요? 그러니까 경매 넣었다고 경매 취했으니까 아마도 채무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다 받았겠지요. 다 받았으니까 이제 건저당권의 투자분 피담보 채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 이거죠. 그런데 저당권은 그대로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제3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 저당권에 보니까 말소기준 권리 되는구나. 따라서 이건 가처분 등기는 죄송합니다.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네. 목소리 좀 높여버리면요. 갑자기 목에 사례가 그린 것처럼 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옛날에 고함을 막 지르는, 이제는 고함도 못 지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일단, 피담보 채권액이 빵원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저당권은 뭐다? 형식상의 저당권으로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거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럼 이 사건에 있어서 굳이 따진다면 말소기준 권리는 뭐냐? 이게 말소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내 가처분이 말이야 먼저 설정되었잖아. 근데 어디 감히 건방지게 가처분을 말소를 시켜버려? 그래서 이제 가처분권자가 말소해야 돼.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소송을 제기한, 말소된 거, 말소 회복 등기 소송 제기하고, 또 이게, 요건 지금 제가, 그 가처분도 보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된 때로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10년이다, 5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3년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가처분, 요건 또 나중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다 말씀드리겠는데,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가처분 등기되어 있다더라 이랬을 적에는 가처분권자는 뭐다? 3년 안에 가처분에 의한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대요. 근데 만약에 3년 안에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더라 이랬을 적에는요, 가처분 채무자 아니십니까? 가처분권자는 가처분 채권자거든요. 그럼 그 부동산 소유자니까 당하는 입장이니까 가처분 채무자가 오이씨 너 3년 동안 너 가처분하고 나서 3년 동안 너 소송 제기 안 했잖아. 따라서 가처분 말소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2005년 7월 28일자로 해가지고 이후로 가처분 등기됐다. 만약에 2010년도에 가처분 등기됐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2013년까지는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현재 2023년이야. 2023년 입찰 들어갔는데 어이구 2010년 기준에 가지고 야 2010년도에 가처분 등기했는데 아직도 계속 뭐 가만히 있네. 야 그러면 이 가처분 뭐다 이게 여기 가처분은 그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겠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3년이다. 근데 2013년도 만약에 예를 들어 2010년도 1월 달에서 2013년도 1월 달이 끝난다면요. 예를 들자면 가처분권자 2013년이 아니고 2012년도 즈음에서 말이죠. 이런 사례를 제가 좀 또 보여드릴게요. 2012년 즈음에 가지고 본안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았다 치자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자기 어떤 권리 행사를 안 했어. 권리 행사라는 것은요,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서면 몇 년 안에 권리 행사해라. 그런 규정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봐가지고. 그럼 투자자 입장, 우리 경매인 입장입니다. 경매인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과연 이 사람들이 3년 안에 가처분 등기에 터접한 어떤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하였는지 안 했는지 그런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또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상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가처분을 해놨는데 소송 결과 소송이 제기됐다 치자 이거죠. 근데 소송 제기된 것도 모르고 맞잖아요, 그죠? 가처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고 좋다 이게 자기가 어떤 가처분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처분 등기한 날로부터 3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해야겠지요, 그죠? 제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 만약에 가처분권자 승소해 이겨버렸다 이겨버렸어. 이겼다 이거지. 근데 이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게 경매 나왔다 이거지. 그럼 투자자 입장에 보니까 야 이거 봐라 2010년도 가처분 등기했는데 야 2023년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처분 그대로 돼 있네. 요거 난 낙찰받고 나서 가처분 요거 실효해서 말소 청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가처분 기입 등기 한 달로부터 3년 안에 본안 소송 제기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랍니까? 해가지고 가처분권자가 이겼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랍니까? 봐가지고 어떻게 하시랍니까? 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처분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다 해가 가처분에서 모든 가처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 예를 들자면요. 건저당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 가처분 그건 괜찮아요. 근데 또 이것도 제가 지금 생각났으니까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예. 간혹가다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A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B가 가처분을 했어요. 경매정보 보시다 보면요. 이런 물건 간혹가다 나옵니다. 근데 가처분에 의한 피보전 권리가 뭐냐니까 A 너 저당권 있잖아. A 저당권 말소 청구권입니다. 저당권 말소 청구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A가 짠짠 임의경매 신청을 해버렸어요. 임의경매 신청하였다더라. 임의경매 신청했는데 보니까 저당권 뒤에 가서 보니까 말소되겠죠. C라는 사람 낙찰을 받았다더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나중에 B 사람이 저당권 말소 청구권에 의한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서 이 저당권을 진짜 말 그대로 무력화시켜버린다면 C 낙찰자 입장에 관한 어떤 식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러한 경우는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는 요 내용도 제가 나중에 관련 부분 가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가처분 이거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 가처분 우습게 봤다가요. 정말로 쌍꺼풀이 터져버린다니까. 그죠? 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다 봐가지고 이 을 입장에서는 봐가지고 아마 나중에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니까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가져가 버렸어요. 가져가 버렸다니까. 가져가니까 결국 뭡니까? 정은 뭐다? 잠깐 자기 앞으로 소유권 낙찰받아가 소유권 딱 넘어왔다가 짠짠 을 앞으로 소유권 다시 넘어가 버리니까 이 정은 뭡니까? 소유권 해벨레 잃어버린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다 우리는 경매 정보지 보실 때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좀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매 신청권자가 누구냐.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있어가지고 경매 신청권자, 건전한권자도 그러면 이런 건 뭐 따지고 자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어떡한 낙찰 받으면 돼요.
근데 봐가지고 경매 신청권자가 이 사람이다 이랬을 때 우리는 뭐다? 아, 얘가 일단 경매 그 물건에서 가지고 말소 기준 권리인이 될 것인데 따라서 아마도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게 되면요. 이런 것도 막 우리가 틀리면요. 그냥 이게 제가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낙찰 받고 나서 더 바쁘다니까요. 낙찰 받고 나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뭐 법원 담당 경매계에 가셔가지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그러면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는 말이지 매각기일 당일날 안 보여주니까 낙찰 받았다 막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담당 경매계에 가가지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 이런, 만약에 제3자가 경매 신청했다 했을 적에, 야가 말이지, 매각 물건, 그죠?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는 분명히 이게 뭐니까, 최선순위 설정일자, 해가지고 이게 갑 저당권 설정 날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딱 색안경을 끼고 쳐다본다 하더라고요. 아, 요 놈이 말이지. 실제 채권액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부터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한마디로 이게 매각 물건 명세상에 분명히 최선순위 설정일자로 저당권을 설정 표시해 놨는데, 이게 만약에 형식상의 저당권이다. 한마디로 피담보채권액이 빵원이에요, 빵원. 한 푼도 없다 그러면요. 이 저당권이 있어나마는 등기부등본상 등기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이게 있어나마는 그런 권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낙찰 받고 나서 말이죠. 딱 법원 가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아, 이 인간이 뭐니까 채권계산서를 제출 안 했네? 물론 그렇습니다. 저당권자는 채권계산서 제출 안 해도 배당해서 배제가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또 모른다 말이죠. 아, 이 사람 채권계산 제출 안 했어? 그럼 이 사람의 어떤 인적사항 있잖아. 인적사항 확인해가지고, 특히 농협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 딱 들어가보면 농협 전화번호 다 나오잖아요. 그죠? 띠리릭 전화해요. 아, 이 사건에서 경매 진행 중인데 왜 당신들 채권계산서 제출 안 했어? 그때 우리 있잖아. 임의경매 신청했다 경매 취하면서, 이 채무자한테 우리 돈 다 받았어. 따라서 피담보 채권액이 얼마야? 빵원이야. 그때는 뭐다? 이게 낙찰받은 이분의 입장에서 봐가 말이지. 그냥 가처분 말소하고 이렇게 막 그냥 디렉다 진행시킬 것이 아니고, 예. 뭘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게. 그때 매각 물건 명세상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갑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허당이죠. 허당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엄청 중대한 하자다. 따라서 나는 뭘 한다 하더라? 이게 매각을 프로가 신청을 한다 해가지고 담당 경매계에다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럼 담당 경매계장이 왜 이게 매각 프로가 신청하냐? 이 사람 아파가지고 갑 저당권 말이지. 형식상 저당권으로 피담보채권이 빵원인데 확 너희들은 말이지 매각 물건 명세상 최선순위 설정일자로 표시해놨잖아. 그래 알았어 미안해. 그래서 어떤 매각 프로가 결정 나면 간단하게 빠져나와 버리거든요. 간단하게 빠져나와 버린다. 근데 그런 걸 사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머리 아파. 머리 아프면 듣지 마라 이거지. 그럼 나중에 돈 까먹으면 되지. 간단하지 뭐.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머리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낙찰 받고 나서 제가 이런 내용을 나중에도 계속 제가 반복할 겁니다. 예. 낙찰 받고 나서 우리는 더 바빠. 받고 나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담당 경매계에 가가지고요.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본다 이거죠. 아이고, 그런데 당해 사건을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아이고, 보니까 조세채권, 임금채권이 또 앉아있네. 그럼 이때는 어떡하지? 봐가지고. 조세채권자가 누구고, 또 언제 제가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최근 제가 말씀 안 들었습니까?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조세채권에 대해 당해세 같은 경우 국세, 지방세도 전부 다 그 당해세가 배당받을 금액을 대항력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든 간에 확정일자가 법정일자보다 빠르다면 세금이 받을 걸 임차인이 다 가져간단 말이죠. 이런 관계에 대해서 내가 교통정리 딱 해놓은 상태에서, 요거 봐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왜냐면요, 조세 채권해가지고, 이놈에게 말이지, 당해세인지 일반 조세인지, 또는 체납된 세액이 얼마인지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 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임금 채권도 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거 마침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앉아있네. 왜냐면, 근데, 조세 채권과 임금 채권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기가 받는 보증금액이 많이 못 받아간다는 건 나머지 자녀 보증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 내 낙찰 받고 나서 너 가서 봐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보니까 대단히 많은 어떤 체납된 세금 금액이 나와 있다 하더라. 이래야 했을 적에는, 글쎄, 제가 본 사례에 의하면은, 매각 불허가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경매 사례에 의하면요. 그분도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조세채권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입찰 훅 들어갔었던 모양이라,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조세채권이 이렇게 대물 많은 물에 내가지고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임차인 보증금을 더 많이 끌어안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메가프로가 신청을 적시한거해가지고 그죠? 메가프로가 신청했고 적시한걸 하였는데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완전히 그 무시되는 그런 경매 사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다른 채널에서 보면은 그래서 저도 뭐 유튜브 방송하면서 저 다른 채널 뭐 간혹가다 참조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다른 채널도 이제 별로 신뢰를 안 하고 싶어요, 봐가지고 왔다 갔다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근데 다른 채널에서 보면은 이런 조세 세권의 존재를 내가 낙찰자의 부담 부분이 인수되는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되면 이것을 메가프로가 신청하면 받아들여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좋다 이거죠. 저도 제법 받아들여졌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뭐다 낙찰받고 나서 민사집행 사건 기록을 반드시 보셔가지고 그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마시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메가프로가 신청해서 알았어요. 그냥 빠져나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서 어쨌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좀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다 보면 벌써 30분이 지나버렸네요. 이게 다음 시간 이 판결 내용인데요. 판결 일부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화면 정리를 하고 나서 2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6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